오늘은 5장 몇 개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배울 것은 랜 환경에서 몇 개층과 LLC 계층의 차이와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은 OSI 7계층으로 따지면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몇 계층과 LLC 계층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그 중에 몇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 몇 계층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이 그 매체에 따라서 이제 달리 정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더넷, 그 다음에 토큰 버스, 토큰 링, 이렇게 다 802 시리즈 중에 뭐 3, 4, 5번을 이제 우리 이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도 802 시리즈 중에서 몇 개층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그 프레임 구조를 잘 살펴보면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하나씩 해서, 물론 이제 좀 내용이 좀 많아서, 내용이 많다는 것보다 배울 게 이제 많아지는데, 어쨌든 뭐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먼저 몇 개층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는, 랜 환경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해당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구현되어 사용되죠. 실제로 이제 뭐 유엔 경우는 뭐 그렇게 장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로컬 에어리어에서는 이걸 이렇게 실제로 이제 분류해서 쓰는데, 우리가 OS의 7계층 배울 때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능은 LLC 계층이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물리 계층에 있는 매체들이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뭐 유무선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하는 그 물리 계층의 매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적합하도록 구현하기 위해서 이 몇 계층을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이 매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제 구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지만, 이제 그것을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는 아주 장거리에서 무선 통신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뭐 무선 통신을 아주 뭐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이렉트를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무선으로 가고, 미국에서 유선으로 가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유선으로 되어지는 구간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매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우엔인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 로컬 에어리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다양한 이제 매체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몇 계층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몇 계층을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상위 계층 프로토콜들을 멀티플렉싱 하는 거, 네트워크 계층이나 뭐 전송 계층,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이제 하나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기능이나, 플로우 컨트롤을 하죠. 그래서 뭐 트래픽 잼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에러 관리를 하죠. 뭐 손실과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해가지고 지준성을 하게 만든다거나 뭐 등등의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기능들은 LLC 계층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실제 몇 계층에서는 이제 전송 선로 특성이나 물리적인 특성이죠. 매체가 연결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것들 처리할 건가들이 이제 주로 구현되어 있는 계층이 이제 몇 계층입니다. 몇 계층에 보면 이제 봤듯이 아래 이제 피지컬의 물리적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계층을 하죠. 메디아가 매체잖아요. 그걸 접근 제어하는 이제 계층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더넷. 이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이더넷에 해당하는 거죠. 거기에 공유버스 방식을 사용한다.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런 공유버스 방식이 대표적인 게 이더넷이고 충돌을 허용하는 형태의 프로토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을 프레임을 보낼 때, 전송할 때 캐리어를 센싱하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이더넷이죠. 그 다음에 그 토큰링 방식, 앞에서도 배웠지만 링 구조 형태를 지원하고 토큰이라고 하는 특정 제어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토큰을 가지고 있는 호스트만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사전에 이제 충돌을 방지하는 형태의 프로토콜 대표적인 게 이제 토큰링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층의 이제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야기했듯이 이제 LLC 계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이제 램마다 이제 램의 종류에 따라서 로컬 에어리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LLC 계층도 약간씩 차이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더넷의 LLC인 경우는 슬라이드 트래픽 제어에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수신자와 송신자 간에 데이터를 지나치게 많이 보내서 수신자가 처리 못하게 되는 상황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놓고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을 조절함으로써 두 호스트 간에 그런 데이터가 쓸데없이 많이 보내져가지고 버려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게 슬라이드 윈도우 프로토콜이죠. 이런 건 이더넷에 있어서는 LLC 계층에서 이런 슬라이드 윈도우가 기능이 이제 정의되어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토큰링의 LLC 계층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더넷은 이제 수신자가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로 보낼 것을 제어함으로써 트래픽 플로우를 제어하는 데 반해서 토큰링에서는 보낸사 수신자가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전송해 주죠. 거기에서 반응함으로써 슬라이드 윈도우를 조절하게 되는데, 토큰에서는 이제 송신 호스트가 흐름 제어를, 물론 이더넷도 사실은 보면 송신 호스트가 그 슬라이드 윈도우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슬라이드 윈도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런 기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랜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LLC 계층이 구현되어 있는 기능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뒤에 다음 챕터가 아마 6장이 데이터 링크 계층 하면서 LLC 계층을 다루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맥 계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이제 트리플 E라고 하죠. 세계 3중 2다 IEEE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단체이기도 하죠. 이게 전기, 통신 이런 관련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세계적인 표준화 기관이죠. 그쪽에서 이제 통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표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통신에 관련해서 802입니다. 통신만 있는 건 아니고 전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표준들을 정할 때 그 숫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 통신 쪽은 이제 802를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802로 시작해서 이제 점으로 해서 나누는데, 802.1은 이제 표준 전체를 소개하는 거고,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802.2는 LLC 계층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거죠. 인터넷에서 이제 이걸 문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802.2 PDF로 이렇게 PDF 파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영어로 좀 되어 있어서 좀 기억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802.2가 LLC 계층을 정의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 써져 있죠. 실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들을 구현해 놓는 거죠. 그래서 필수가 있고 뭐 옵션이 있고 뭐 이러는데 몇 개 층에서 이제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802.3부터 쭉 4, 5, 6 뭐 이렇게 있죠. 이더넷이 802.3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장치가 802.3 이렇게 써주면 이더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토큰버스는 802.4, 토큰2는 802.5, 우리가 잘 아는 802.11 있죠, 11번. 이것은 이제 와이파이가 802.11이죠. 블루투스는 802.15번이 이제, 무선통신들이 블루투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름으로 IEEE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더들이 장비 업체들이지요. 시스콤이, 휴리피클, HP니 뭐 등등 이제 그런 벤더들이 이런 IEEE를 제안하는 표준안에 따라서 자기들 디바이스 장치를 만들면서 장비들에다가 표준안을 따르게 되면 이제 호환이 되죠. 호환이 되니까 시스코 장비를 쓰던 곳에다가 뭐 HP 장비를 교체를 해도 문제없이 이제 바로 그게 이제 표준안의 장점인 거죠.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표준안들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따라서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에 배울 것들은 이렇게 CS 이더넷과 토큰버스 토큰링에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죠. 특히 이더넷 802.3 이런 것은 먼저 이제 CSMA/CD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이더넷이죠. 이더넷은 사실상 이제 제품 이름이고 이걸 구현했던 사람들 표준화하는 이름 따지면 802.3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개를 이제 등치시켜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쓰는 방식이 이제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ollision Detection 줄여가지고 CSMA/CD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면 이제 캐리어 센스를 하는 다중 접속이라니 캐리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니라 매체를 이야기하는 매체 케이블을 센싱하는 거죠. 지금 현재 데이터가 데이터 전송되고 있는 게 있냐 없냐 이런 것들. 그래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캐리어를 센싱을 해야 되죠. 선에 케이블에 데이터가 보관이 안 가는 다중 접속을 여러 케이블 하나를 여러 호스트들이 공유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액세스다. 그다음에 콜리전이 있는지 없는지 디텍션 하는 거죠. 충돌 패킷을 자기가 보내면서 보내는 게 다른 놈도 이렇게 동일한 선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보내가지고 충돌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내면서 이제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갖다가 CSMA/CD 방식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방식 측면에서 보면 공유 매체에서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CSMA/CD는 충돌을 허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단 캐리어를 센싱한 다음에 누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자기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도 이제 현재 동시에 매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케이블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면 이를 이제 보낼 건데 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죠.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돌 허용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타임슬롯 같은 경우는 시간을 케이블을 쓰는 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에만 보내도록 함으로써 아예 이제 충돌을 발생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이제 회피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공유 매체를 사용할 때는 매체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케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선인 경우는 주파수를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허용해놓고 뒤에 가서 수정할 건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피할 건지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CSMA CD 방식에서는 충돌 감지 기능이 필수적이어야 돼요. 콜리전 디텍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감지가 되면 재정성 해가지고 오류복구 해야 되겠죠. 근데 매체의 길이가 너무 길면 공에서 쓰는 선의 길이가 많고 또 그 달라붙는 호스트들이 공유하는 호스트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길이도 좀 제한을 두고 또 이 호스트 아니 매체를 캐리어를 공유하는 호스트 수도 좀 제한을 둬야 이런 충돌 가능성이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앞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런 주로 로컬랜에서 CSMA CD 방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죠. 오븐 호스트가 이렇게 캐리어를 서로 이제 공유했으니까 매체를 1번이라고 하는 주소를 헤더에다 달아가지고 디폰이 데이터가 실제 들고 있는 걸 보내면 브로드캐스팅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다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자기 주소인에만 이걸 억셉트해서 이제 상위 프로토콜에다가 전송해 주는 거고 나머지들은 자기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고, 이제 토큰 버스는 이제 아까 CSMA CD 방식은 충돌을 허용하는 방식인데 토큰 버스는 버스 방식은 똑같아요. 아까 그 CSMA CD 방식도 버스 형태죠. 버스 하나의 캐리어를 두고 이렇게 선형으로 연결되어서 하는 것은 토큰 버스 방식도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뭐냐 그러면 토큰을 사용해 가지고 토큰 링처럼 토큰을 사용해서 토큰을 가진 호스트만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제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버스 방식인데 논리적으로는 리인 구조인 거죠. 왜냐면 이제 이 토큰을 순환해서 이제 돌려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되게 주소값이 큰 애가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낮은 순으로 내림차순 순으로 이제 토큰을 돌려가면서 순위에 있는 토큰을 이용해가지고 보낼 게 있으면 이제 그걸 쥐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로 이제 충돌 회피하는 방식인 거죠. 순서가 물리적인 순서가 아닌 호스트 고유번호, 대개 주소, 번호가 높은 애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보내 순서가 자기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돌리는 형태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버스 하나 연결되어 있는 형태지만 CSMA CD하고 똑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논리적인 의미는 토큰을 이렇게 순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링 형태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토큰 링이 있죠. 물리적으로도 이제 링 구조를 지원하는 거죠. 이제 호스트는 두 가지 동작 방식으로 대기 모드와 전송 모드가 있는데 대기 모드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토큰링 단점이 참여했던 호스트 중에서 어떤 하나가 고장나 버리면 네트워크가 이제 끊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호스트를 연결을 이렇게 좀 띄어가지고 하는 형태에서 호스트가 대기 모드나 전송 모드 두 가지 모드 형태를 띄도록 해가지고 대기 모드는 이제 자기가 실제로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자기한테 오는 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자기가 고장 나거나 뭐 쉬거나 컴퓨터 꺼놨다거나 하더라도 네트워크는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있는 게 대기 모드인 거고, 전송 모드는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거나 토큰을 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토큰을 가지고 전송한다거나 없으면 그냥 받는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형태의 모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를 두고, 여기, 실제로 대기 모드인지, 전송 모드인지 따라서 이제 참여하냐, 참여 안 하냐, 뭐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프레임을 보내면, 송신 이제 보냈던 애가, 예를 들면 3번이 보냈다, 1번한테 있는 목적으로, 이제 제가 토큰을 가지고 자기 순서가 되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자기한테까지 그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 돌아옵니다. 그럼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한 바퀴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오면 이쪽에 이제 데이터가 수신자가 있었다 그러면 수신되고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좀 계속해서 무한 순환을 돌 수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오면 데이터 프레임은 제거하는 거죠. 물론 전제는 목적지에 잘 도달했다라고 하는 사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그 뒤에 가면 이제 토큰링에서 그런 사인을 부여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는 일단 보내게 되면 자기한테 돌아오고 그걸 자기가 회수해서 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제 계속 무한루프를 안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수신 호스팅 올바른 수신한 경우 프레임의 표시를 뒤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대로 수신됐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면 제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회수하고 더 이상 데이터 보낼 게 없다 그러면 토큰은 다음 순서 호스트한테 전송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돌을 회피하도록 하는 게 토큰링 방식의 특징인 거죠. 먼저 이제 이더넷을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은 802.3이었죠. 그리고 좀 더 기술적으로 보자 그러면 원 퍼시스턴트 CSMA CD 방식으로 랜 환경에 이제 사용되는 거죠. 실제 이더넷은 이제 802.3을 구현한 제품을 일컫는데 이 두 개를 등치시켜가지고 이더넷 802.3이다. IEEE 802.3면 이더넷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신호감지에 관련해가지고 충돌을 또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하냐, 신호감지 어떻게 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CSMA 방식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먼저 원 퍼시스턴트 CSMA 이건 이더넷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뒤에다 이제 CD 콜리전 디텍션 부분마다 추가한 건데 원 퍼시스턴트 CSMA가 뭐냐 그러면 일단 이건 다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무버스 방식이에요. 채널이 하나 있고 캐리어가 여러 가지 호스트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충돌 허용 방식인 거죠. 그래서 공유버스를 이제 다른 호스트가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해야 되죠. 여기서 뭐 채널, 매체, 캐리어 이런 말은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같은 경우 세 가지가 다 이 케이블이다. 결국은 이 세 채널, 매체, 캐리어라고 하는 게 다 케이블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처음에는 막 이 단어들을 섞어서 쓰게 되면 그게 뭔지 다른 걸 지칭하는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그냥 단순 심플하게 뭐 채널이니 매체니 캐리어니 이런 이야기하면 다 그냥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뭐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유효 상태인지를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캐리어 센싱입니다. 센싱 한다는 게 감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효 상태가 될 때까지 일단 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채널이 사용 중이더라도 내가 봤을 때 이제 채널을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유효 상태다 그러면 확률이 1로 프레임을 무조건 보낸다는 게 퍼시스턴트 1%라고 하는 게 이 채널을 남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 캐리어 센싱 한 다음에 그러면 무조건 보내. 뭐 충돌이 발생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센싱을 했는데 누군가 이걸 쓰고 있는 경우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유효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캐리어 센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남 퍼시스턴트하고 피 퍼시스턴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채널을 다른 호스트가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지를 하고 있다, 캐리어 센싱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하고, 만약 유효 상태가 되면 바로 확률 일러, 무조건이라는 이야기죠. 프레임을 전송하는 거죠.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호스트 A하고 A가 둘 다 지금 캐리어를 센싱하고 있어요. 둘 유효 상태가 된 거야. 아무도 사용 안 해. 그걸 요놈도 이제 센싱하고 있다가 동시에 유효 상태라고 생각해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해 줬었잖아요. 이렇게 캐리어에다. 그럼 이제 충돌이 발생하죠. 충돌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충돌이 발생하면 임의 시간 동안 대기를 하죠. 임의 시간 동안 대기. 랜덤하게. 다시 채널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센싱을 다시 하고, 없으면 사용하는 자가 다시 프레임을 재생하는 거예요. 대기 시간이 랜덤하다는 게 또 중요해요. 충돌이 발생했을 때 대기 시간을 맥시멈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10초다. 그렇게까지 길진 않지만 10초대 내에서 얘도 호스트 A, 호스트 B라고 합시다. 이 맥시멈 대기 시간 내에서 랜덤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얘는 3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3분. 얘는 5분 기다릴 수 있어요. 5분. 이런 식으로. 이게 랜덤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일치하진 않죠. 만약에 이 대기 시간도 일치해버리면 또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기다렸다 또 센싱하니까 서로 보내는 게 없어. 또 똑같이 보내요. 그러니까요, 대기 시간을 랜덤하게 해가지고 서로가 일치하지 않도록, 대기 시간이 일치하지 않도록 랜덤하게 쉬는 거죠. 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쉰 다음에 이제 캐리어 센싱을 하는 거예요. 바로 보내는 게 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대기하는 다시 캐리어 센싱을 하고, 유효이면 무조건 확률 1로 보내기. 이게 이제 원 퍼시스턴트 CSMA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non persistent라고 하는 거죠. 얘는 앞에 one persistent하고 차이점은, 채널이 사용 중인 경우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어. 채널이 다른 애한테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바로 대기를 하는 의미의 시간 동안 바로 아까는 one persistent는 누가 다른 호스트가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센싱을 하고 있죠. 센싱을 하고 있는데, 그랬다가 유효 상태는 바로 보내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채널이 사용 중이면은 더 이상 유효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정한 임의한 대기 시간 동안은 대기한 후에 다시 이제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원 퍼시스턴트 충돌이 발생했을 때만 임의 시간 동안 대기한 후에 센싱을 했는데, 얘는 그거와 상관없이 충돌이든 아니면 누가 다른 놈이 사용하든 간에, 다른 애가 사용하든 그거 무조건 일정 기간 동안은 대기한 후에 센싱을 하는 거죠. 그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충돌 확률은 줄 수 있죠. 그렇지만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되면 그냥 일정한 기간 동안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사용한 상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간 낭비가 좀 있는 거죠. 그게 위해서 이제 원 퍼시스턴트는 계속해서 유효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차이인 거죠. 다시 말하면 non persistent는 그게 채널이 다른 사람이 사용되고 있는 중이든 충돌이든 사용 중은 충돌 두 경우 다 이 상황이면 일정 임의 시간 동안 대기를 한다. 대기를. 하지만 아까 원 퍼시스턴트는 사용 중인 경우는 계속해서 센싱을 하고, 충돌한 경우만 일정 기간 대기 후에
센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P 퍼시스턴트는 이제 슬롯 채널을 슬롯으로 이제 채널을 좀 분할해서 쓰는 경우는 하는데, 물론 이것도 센싱하고 대기 후에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 그 보내는 게 확률로 P 값으로 이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아까 1%는 무조건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P가 뭐 0.8이다 그러면 10번 중 8번은 그래서 유효인을 바로 보내고 2번 정도는 안 보내는 거예요. 2번 정도는 유효가 감지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충돌을 좀 줄일 수 있죠. 왜냐면 아까 원 퍼시스턴트는 확률 1로 유효 상태 무조건 보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80% 확률로만 P 확률로만 보내면 되는데 설사 유효 캐리어를 매체를 설사 다른 호스트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하더라도 무조건 보내는 건 아니고 80%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90%는 10번 중 9번, 10번 중 8번 정도만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하더라도 안 보내는 이렇게 이제 P% CSM이 방식인 거죠. 이런 것도 두 가지는 둘 다 충돌을 좀 줄여볼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두 개 다 효율성은 좀 떨어지죠. 캐리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더넷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앞에서 했더니 원 퍼시스턴트 CSM의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CD를 추가한 거 CD는 콜리전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CSMA는 충돌 발생을 확인을 언제 하냐 그러면 데이터를 다 보내놓고 데이터를 다 캐리에 올려놓고 충돌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반해서 콜리전 디텍션 기능은 데이터를 올리면서 올리는 와중에 충돌이 발생했는지 어쩐지를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돌이 프레임을 이렇게 올려놓는 과정이 있었어도 전송하는 과정이 있었어도 이제 사고가 아니고 그 전송하는 과정에 콜리전 디텍션이 발생하면 프레임 전송 중지하고 아까처럼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제 유의 상태인지를 감지하고 보내는 그 루틴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콜리전 디텍션이 있음으로써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더 이제 콜리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디텍션하게 되니까 좀 더 효율성을 높인 거죠.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기능이 붙은 거고, 마찬가지로 글로벌은 어때요? 하드웨어에서 그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더넷은 원 퍼시스턴트 CSM의 CD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들에 비해서 좀 더 이제 기술적인 진보가 있으니까 CD를 이제 추가하는 거고, 충돌 문제에 있었어도 이제 뭐 non-persistent니 p-persistent니 하는 것들이 있지만 one-persistent를 방식을 취하는 게 좀 더 네트워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 그걸 이더넷에서 802.3의 표준으로 one-persistent CSM의 CD 방식을 채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연결을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선이 있죠. 이게 약간 캐리어 케이블이 이렇게 두 개 돼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런 형태의 이더넷 연결을 보는 건 볼 수는 없죠.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선으로 하나 연결해 놓고 거기 트랜시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호스트들이 이 케이블을 공유하도록 해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일정한 거리가 너무 멀면 이 선을 분리해서 이제 이 선에 붙어있는 호스트 수를 제한하고 또 거리도 제한하죠. 그래서 리피터를 중간에 달아가지고 증폭해서 이제 데이터 다른 쪽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이더넷이 연결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랜시버가 하는 역할들이 캐리어를 센싱하고 콜리전 디텍션하는 기능들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프레임 구조를 좀 봅시다. 이런 것이 이제 좀, 외울 게 이제 좀 많아지는데, 이게, 어쨌든, 뭐, 한번 보죠. 뭔가, 이더넷 프레임에 이제 맥 프레임을 보면, 뭐, 몇 개 층에, 층이 되어 있는 헤더 부분하고, 트레일러 정보를 추가한 거죠. 유일하게 이제 OS 7계층에서 트레일러 뒷부분에 뭐가 달라붙는 건 이제 데이터 프레임, 해당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 특히 맥 프레임에 있어서만 이제 이게 뒤에 트레일러가 보면 이제 체크선이에요. 체크선 그게 아니고 되게 보면 이제 앞에가 붙어 있는데 어쨌든 뭐 다른 상위 계층 프로토콜들 보면 체크선이 앞에가 있는데 얘는 길 끝에 이제 돈 형태에서 이제 트레일러라고 꼬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보시죠. 크게 보면 뭐 프리엠블 스타트 딜리미터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은 이제 사실 이게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물리계층에서 이게 이제 바이트들을 7바이트, 1바이트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프리엠블은 이제 프레임을 보낼 때 그 물리계층에서 바로 이제 신호가 가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부분에다가 이런 이제 잉여 바이트를 추가해 줌으로써 물리계층에서 이제 적응을 하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인 거구나 깨닫고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8바이트 정도를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실제로는 큰 의미는 없고 물리계층에서 이걸 보고 이제 정신 차려라 뭐 이제 준비 단계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 이제 헤드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분부터죠. 목적지 주소 맥 어드레스는 6바이트 48비트라 했잖아요. 68에 48. 그 다음에 보내는 쪽에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해당해요. 데이터. LLC 계층부터 상위 계층에서 내려온 데이터를 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이 헤더하고 트레일러를 붙여가지고 이제 다음 호스트한테 데스티네이션 호스트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길이 또는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길을 제거하는 데이터 이더넷의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는 맥시멈 1500바이트 1500옥텟 저번 이야기했지만 바이트나 옥텟은 같은 크기다 그랬죠. 8비트를 1바이트 1옥텟이라 하는 특히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바이트라고 하지 않고 옥텟이라고 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똑같은 의미입니다. 1바이트든 1옥텟이든 8비트를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더넷은 맥시멈이 데이터 크기가 1500바이트가 됩니다. 미니멈은 46바이트 최소 46바이트 이상은 돼야 돼요. 만약에 데이터가 46바이트가 안 된다 그럼 이 패딩이라고 하는 패딩 이런 뭐 중에 패딩이 두툼하게 이렇게 뭐 하는 거 하는데 그렇게 뭘 끼워 넣는 것은 패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46, 최소한 46바이트여야 되는데 뭐 40바이트 보낼 데이터가 상위에서 내려온 데이터 그러면 여기다가 패딩을 6바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다 0으로 채워가지고 0으로 6바이트 48비트를 0으로 채워서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길이가 46 이상은 되도록 해주고 만약에 1000억보다 커버린다 위에서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쪼개야 돼요. 1500바이트를 쪼개서 이제 이더넷 프레임에다가 맞춰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도 볼 텐데 이더넷 프레임을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게 하나가 1500바이트, 1500바이트 뭐 그보다 좀 덜 한다 그러면 아무튼 1500바이트를 쪼개가지고 하나씩을 이제 넣고 그 다음 놈 맥 프레임에다가 또 보내면 요 프레임을 3개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패딩이면 반드시 이야기했듯이 데이터가 46바이트가 안 되면 46바이트를 채우기 위해서 0으로 이제 붙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주소 바이트죠. 그래서 이 랭스는 여기 이제 길이가 얼마인지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타입이라고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게 이제 1500보다 큰 수가 써질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느냐 이제 그 타입을 이제 지정해 주는데
뭐 랭스를 쓰기도 하고 타입을 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더넷 프레임의 뭐 유형이 이제 버전이 또 갈리는데 아무튼 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프리앰블과 스타트 딜리미터 구분자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8바이트로 물리계층에 해당하는 형태고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 맵 프레임 헤더의 부분은 여기입니다. 중요한 건 주소,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받는 쪽과 보내는 쪽. 그 다음에 이제 길이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의 상위 프로토콜이 어떤 유형이었는지, 이게 체크성이 들어가죠. 오류 체크하기. 이게 CRC가 들어가요, CRC. 앞 시간에 봤던 거 있죠? 그 체크성이 여기 사용된다. 보면 이제 내가 말했던 그 부분인데 좀 디테일해보면 프레임블이 총 7바이트였는데 클럭 동기한 송송 시간에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트 패턴이 여기는 다 1010으로 1바이트잖아요. 이게 이제 7개 있는 거예요. 7개. 스타트 딜리미터라 그래서 이 프레임블 다음에 1바이트죠. 똑같은 마지막만 11로 돼 있어요. 이거는 10으로 돼 있잖아요. 끝에 비트가 1로 돼 있어요. 이걸로 이제, 이 다음부터가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소스하고 데스티니 당 6바이트씩 되어 있는 거, 맥어드레스를 쓰는 거죠. 48비트로 되어 있는 거, 맥어드레스 48비트. 여러분들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는 이더넷 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고유 번호라고. 앞에 24비트는 만든 회사의 고유 번호고, 뒤에 24비트는 그 맵 카드를 만든, 이더넷 카드를 만든 회사가, 다 뒤에 나오니까, 하지만 잠시 언급을 하면, 이게 48비트다 그러면 앞뒤로 쪼개요. 앞뒤로 쪼개서, 앞 24비트, 뒤에 24비트가 되는데, 앞 24비트는 제조회사에 부여된 번호인 거예요. 뒤에는 제조회사 마음대로 자기들 순서대로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24비트를 보면은 이 랜카드가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뭐 이렇게 48비트 주소를 받는 이제 쓰는 거죠. 그다음에 길이를 이제 나타내는데 그 필드에 들어가는 값이 1500이라는 숫자보다 작으면 그 데이터 크기를 해석하면 되고, 만약에 그 1500보다 큰 숫자다 그러면 데이터 길이가 맥시멈 1500바이트니까 그래서 1500바이트보다 작으면 그 길이 필드를 생각하면 되고, 이 타입은 다 이제 1500보다 큰 숫자를 써놓는 거죠. 어차피 맥시멈만 데이터 길이가 1500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길이 필드가 2480이라 썼다 이렇게 하면은 1600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2480 바이트 수를 랭스를 이야기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은 뭔가 다른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상위 프로토콜이 어디서 왔는지를 지칭해주는 그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타입을 쓸 때는 반드시 1600보다는 큰 숫자로 타입을 지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프로토콜 데이터로 들어와 있는 상위 프로토콜 패키지 종류, 예를 들면 0x0800이면 이게 IP 버전 4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거죠. 0800을 10진수로 바꾸면 1580보다 큰 수예요. 여러분들 한번 숫자 계산해 보기는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체크성,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부분인 거죠. CRC 코드를 쓴다. 이거 있네요. 이더넷 타입에 길이거나 아니면 여기 페이로드에 길이거나 아니면 들어가 있는 페이로드 데이터 부분에 프로토콜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800 IPv4 ARP 프로토콜 IP 버전 6는 86D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어요. 뭐 자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외워지면 좋은데 이걸 뭐 시험에 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여기 외우고 있겠어요? 나도 잊어버리는데 찾으면 되지. 물론 이 800은 자주 보이니까 이 아이패드 4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타의 것들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다음에 이제 LLC, 뭐 캡슐화라고 하는 이야기하지만, 상위 계층에 있는, 예를 들면, LLC 계층에서도 이제 헤더가 있죠. 헤더 정보가 있어서, 그 헤더에다가, 이게 네트워크 계층, 또 그 위에는 뭐 여러 가지 계층, 운영 계층에서 좀 이제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로드 실는 거죠. 실어서 최종적으로 LLC 헤더까지 해서 LLC 프레임을 이더넷 맥 프레임에서 이것을 하나의 데이터로만 본다라고. 그래서 맥 계층에서는 이걸 열어보지 않죠. 이거는 데이터니까. 중요한 건 이게 요거하고 요 부분이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랭스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성,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오류성에, 중간에 혹시 데이터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상위 계층에 있는 애들의 패킷을 데이터로 취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캡슐화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더넷에서 지원하는 장비들 중에 이제 허브 스위치 이런 게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공유버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보기는 힘들고, 오늘날은 다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쌍자 형상 형태의 허브나 스위치에다가 쓰죠. L2 스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 계층에서 사용하는 허브는 스위칭 기능이 없는 더미 허브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스위치를 허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용어상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더미 허브는 스위칭 기능이 없는 허브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부든 내부든 이렇게 호스트들이 있으면 허브를 브로드캐스팅 되는 특징이 있죠. 허브는 여기서 말하는 건 더미 허브예요. 스위칭 기능이 없는 허브, 그냥 흘려보내는 기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A가 B한테 보내려 하더라도 실제 데이터는 B로도 가고 C로도 가는 거죠. 이게 공유버스하고 똑같다고. A가 보내면 B도 보고 C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최종 목적지가 C라고 이제 주소가 쓰였으면 A만 그걸 억셉트하고 얘는 그걸 리젝트해서 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런 허브의 단점은 보안상으로 보자면 중간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허브를 통해서 어떤 목적지로든 간에 보내지는 패킷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이제 램카드를 변경해 놓으면 모든 데이터를 다 이제 끌어들여서 볼 수 있어요. 이미지 드랍핑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스위칭 기능이 있는 스위치 허브 어떤 스위치 이렇게 되면 이 허브가 스위치가 스위칭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보고 해당 타겟한테만 전송해 주는 거예요. A가 B한테 보낸다면 이렇게만 가는 거죠. C한테는 보내지 않아요. 이거 이제 그 차이점인 거죠. 스위칭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장비가 이제 다른 그런 기능들이 다른 거죠. 좀 더 고가겠죠, 당연히. 온라인 이게 더미 허브도 보기 쉽지 않죠.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스위칭 기능이 있는 애는 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얘는 이제 그냥 무조건 브로드캐스팅 해야 되니까 충돌을 더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스위치는 목적지와 소스, 보내는 쪽과 목적지 타겟이 딱 얘가 이제 그 구분해서 둘 사이에만 데이터가 오가도록 하고, 얘하고 다른 애가 있다, D가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데이터를 받는다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스위치가 그만큼 영향이 된다 그러면 처리는 A하고 B가 계속해서 C하고 D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무관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해주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네트워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그런 기능을 못하죠. 왜냐면 충돌 T가 있다 하더라도 T가 있어서 CD가 이제 데이터 전송하고 싶은데 만약에 A, B가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D로도 가고 C로도 가기 때문에 C가 D한테 데이터를 A가 일종의 스캐리어를 이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스위칭 기능이 있는 스위치 장비가 좀 네트워크 효율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그런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겁니다.
보안상으로도 이제 뭐 스위치는 이베지 드래프가 보다죠. 왜냐면 자기 안테만 오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큰 버스입니다. 프레임 구조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부분에는 LLC 프레임이 들어오죠. 페이로드로. 그럼 LLC 프레임에는 상위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 또 그 위에는 운영 규칙들이 다 이제 포함돼서 자기 페이로드를 사용하고 자기 LLC 계층 헤더를 포함해서 이제 데이터에 들어와서 이제 맵 토큰 버스의 맵 프레임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나의 데이터로만 취급한다. 프리앰블이나 스텝 디리미터는 이제 똑같죠. 기능은 똑같아. 약간 뭐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건 엔드 딜리미터라고 하는 스사에 좀 차이가 있죠. 토큰 버스의 경우는 대신에 이제 길이가 없어. 길이를 나타내는 게 그래서 이제 스타트하고 엔드를 특히 엔드 딜리미터를 있어야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지금 이제 토큰 버스에서는 CSMA CD 방식을 쓰는 이더넷에서 쓰는 길이 필드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데이터의 크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얘는 그게 없잖아. 길이라고 하는 목적 주소와 그다음에 보내는 쪽 주소와 이제 써질 뿐이지 길이가 없는데 엔드 딜리미터를 보면 이게 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체크성이 같은 비슷하고 프레임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토큰 버스니까 이게 데이터 프레임인지 토큰 프레임인지 쉽게 말하면 토큰인지 데이터를 실어보내는 건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필드에서 이제 그걸 구별한다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컨트롤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스타트 딜리미터나 엔드 딜리미터는 이야기했지만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경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프리앰블이니 소스 어드레스니 데스트 어드레스니 체크섬들은 아까 했던 거 이더넷 프레임하고 기능이 동일하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프레임 컨트롤 부분만 보면은 이 앞부분 8번 프레임 컨트롤이 1바이트잖아요. 1이니까 1바이트인데 8비트로 되어 있죠. 8비트가. 그래서 앞에 2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게 제어용 프레임인지 아니면 LLC 프레임이라는 것은 뒤에 데이터를 싣고 오는 프레임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LLC 00이면 제어용 몇 프레임이다. 그래서 앞에 뒤에 있는 6비트를 가지고 어떤 용도인지 이제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01로 되어 있는 01로 되어 있으면 TT가 LLC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는 데이터. 예를 들면 이제 토큰 프레임은 00으로 제어용인 거죠. 00으로 하고 여기가 001, 00이가 001, 00이면 그게 토큰이라는 얘기예요. 토큰. 그리고 1번이 앞에가 1로 쓰여지면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그 프레임의 용도를 이제 규정해 놓는 거죠. 물론 책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앞에가 00인 경우 프레임이 다 앞에가 00이잖아요. 데이터가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제어용 프레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거에 요 놈이 앞에 하겠다는 이게 토큰이라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뭐 이제 다른 목적에 쓰이는 제어용 프레임들인 거예요. 그 네트워크가 처음에 이제 초기화됐을 때, 즉, 그 링에 참여하는 게 뭐, 정전이 됐다가 다시 켜졌달지 할 때, 그때 뭐 토큰을 요구하는 뭐 그런 프레임이랄지, 그 링에 새로 참여하는, 새로 호스트가, 호스트 컴퓨터를 킨 경우죠. 그랬을 때, 그걸 허락하기 위해서. 아무튼 뭐 그런 데이터 전송 목적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매니지먼트 하는데 필요한 그런 제어 프레임들은 앞에를 00으로 두고 뒤에 6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종류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구분해서 앞에가 10이 돼버리면 10이나 0이 헷갈리네. 01이네.
그래서 0일이면 데이터다. 근데 뭐 1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두 가지만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일일은 예약은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다. 또 어떻게 외우겠어요? 마찬가지로 LLC 계층에서도 LLC 프레임을 갖다가 이렇게 맥 계층에서 이렇게 캡슐을 하는 거죠. 데이터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헤더와 트레일러를 붙여가지고 맥 계층 담당하는 그런 장비 내의 소프트웨어가 처리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토커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커닝은 약간 토큰을 사용한다는 것에서는 토큰 퍼스하고 똑같지만 물리적 구조까지도 이제 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 사용하는 구조도 약간 다른데 토큰과 데이터가 아예 좀 다르죠. 토큰은 이렇게 3바이트만 돼요. 3바이트만 데이터 부분, 뭐 주소 부분, 체크선 이런 게 없이 토큰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비해서 데이터 프레임은 물론 이건 다 있죠. 다 있고 끝에 가는데 이게 다 있는데 추가로 이제 프레임 컨트롤이랄지 그다음에 당연히 주소는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부분 체크선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을 나타내는 거에 있어야 되는데 FS라고 해서 또 이제 별도로 프레임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수신자가 제대로 데이터를 수신했는지를 이제 체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뒤에 가서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지만 송신자가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를 보낼 수 있잖아요. 토큰을 자기가 이제 받은 상태에서 데이터 보낼 게 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의 주소와 원어, 데스트, 타겟의 주소를 써서 보내는 거죠. 보내면 얘가 제대로 받았으면 EFS에다 체크를 하는 거야.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돌려보내죠. 얘가 이제 확인을 하고 FS가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제대로 받았는가 보구나 이제 알고 이제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돌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토커닝에서는 토큰과 데이터 프레임이 프레임 상에서도 이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AC 필드에다가 그게 이제 토큰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별을 하긴 해놓긴 하는데 물리적으로 봐도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토커닝에는 토큰 버스에 없는 것 중에 하나 모니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니터는 호스트예요. 호스트인데 모니터 호스트 특별한 임무를 갖는 관리 호스트 그래서 두 가지 큰 관리 호스트로서 기능이 있는데 토큰을 생성하는 거 토큰이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뭐 이유 때문에 고장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했을 때 토큰을 누군가 생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토큰 생성하는 모니터 기능을 갖는 모니터 호스트가 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무한순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송신자가 보냈다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그걸 없애주는 보내놓고 송신자가 고장나버렸다거나 또는 전원이 꺼져버렸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누군가 이제 그걸 제거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의 무한순환 같은 이런 것들을 관리자 기능을 하는 특별한 호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모니터 호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큰 기능은 토큰이 분실됐을 때 토큰을 재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휘수되지 않는 그런 무한 순환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회수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프레임을 보면은 인캡슐레이션 하죠. 캡슐화해서 하는 거고, 이제 요 헤더 부분, 트레일러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을 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스타트 엔드 딜리미터는 뭐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니까 냅두고, 근데 엔드 딜리미터에 ED라고 이 엔드 딜리미터의 마지막 2비트 8비트 중에서 마지막 끝에 2비트가 이렇게 있어요. 엔드 딜리미터에 이것이 I고 이것이 E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I는 뭐냐 그러면 데이터를 분리한 경우 아까 전에 그 데이터 사이즈가 맥시멈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각 내서 보내는 경우에 이 앞에 두 개는 1이라고 써서 보내요. 그래야 뒤에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프레임은 이 부분을 I를 0으로 써서 보내요. 얘들은 1로. 받아보면, 뒤에 또 데이터가 있구나. 근데 또 1을 보면, 또 뒤에 데이터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에 0으로 이제, 0으로 써져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뒤에 부분이 전송한 데이터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에러 검출을 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는 게, 이 비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류가 있었으면 이제 1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컨트롤 AC, 요거죠. 요건 두 개 다 이제 보면, 토큰도 있고, 데이터 프레임도 둘 다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111이 이제 가장 큰 수 우선순위가 가장 낮고 가장 낮은 우선순위는 000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토큰이 아니냐에 따라서 얘가 1, 아까 토큰 프레임은 여기를 1로 써놓고 데이터 프레임이 여기를 0으로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니터가 이제 사용하는 비트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니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한 루프를 도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 기능을 이제 구현한 게 MBM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송수신 로스트라고 합시다. 이게 송수신, 반대는 쪽, 얘가 이제 수신이고, 이게 이제 모니터 비트라고 합시다. 모니터. 송신자가 보내잖아요. 모니터 비트가 자기를 지날 때, 여기다 1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1이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수신자한테 막 거친 다음에 송신자로 왔어. 어쩌? 제대로 왔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올 거잖아요. 그럼 상관없어. 근데 송신을 지나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자기 한 바퀴 돌았다는 이야기잖아. 그래 여기 아까 1로 써놨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보고 이제 제거해버리는 거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이쪽에 모니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모니터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지날 때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제가 1로 여기다 써놓는 거죠. 갔어. 제거해야 되는데 못 제거했다.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좀 더 많이 돌겠지만 어쨌든 1을 만나면 제거해버리는 거지. 그걸 위해 쓰는 거고 뒤에 예약은 아직 사용 안 한다. 지금 현재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쓸 목적으로 해놓은 거다.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토큰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모니터가 회수하기 위해서 무한 루프를 도는 패킷을 회수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액세스 컨트롤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컨트롤도 아까처럼 이제 토큰 버스에서처럼 비슷하게 물론 토큰링에서는 그 구별이 아예 그냥 차이로 생기지만 그 제어용 프레임은 있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용으로 쓰이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토큰 버스에서는 아예 제어형 맥프레임에 토큰까지 포함시켜서 했는데 얘는 이제 그걸 구분하죠. 아예 프레임을 두 가지 종류로 데이터 프레임과 토큰으로 구별을 하고 또 이 데이터 프레임처럼 생긴 안에다가 이제 또 제어형 프레임을 또 이제 구분해서 씁니다. 앞에가 00이면 제형 프레임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뭘로 정의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제 제어의 종류가 다른 거고 데이터 순전히 데이터인 것은 여기가 이제 01로 되는 거죠. 01로 됐다. 토큰 버스하고 비슷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임 스테이터스 가장 뒤에 붙는 거죠. 한 바이트 해당하는 그래서 AC라고 하는 그냥 영어로 픽스되어 있고 두 개가 되어 있죠. 이렇게 AC 두 개로. 그래서 이게 수신자가 받는 쪽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두 개로 쌍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체크까지 이렇게 하도록 해놓은 건데 일단 수신 호스트가 그 프레임에 대해서 받는 프레임에 대해서 접근 가능했다 그러면 일로 쓰고 그걸 실제 자기 내부에다 버퍼에다가 카피를 했다 그러면 또 일로 쓰는 거야. 똑같이 1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쌍으로 이제 11로 표시를 하게 된 것을 이제 수신자가 송신자가 이제 보낸 걸 여기다가 11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러면 얘가 제대로 받았나 보구나 하고 이제 지역을 하는 거죠. 여기가 뭐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오류가 두 개를 해놓은 것은 이제 좀 에러를 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 좀 더 강화되게 좀 더 잘 돼 있어야 오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두 개 쌍으로 해놓고 그 부분을 살피면서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고 좀 길게 1시간 넘게 했는데 5장을 끝내버리려고 좀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수업 공부하면서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차근히 읽어보시고 물론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저도 계속 해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한 외워볼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